네, 정치생쇼. 예, 뭐 제가 목사고시 보느라고 한 2주인가요? 석주인가요?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헬스케졌어요. 수척해지죠. 아, 그렇습니다. 그때는 정말 우리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만 보고 달려왔는데 돌아와 보니까 여기는 지옥이네요. 예, 지옥이에요. 천국만을 향해서 달리다가 예, 오늘도 또 정치 이슈 다뤄볼 텐데 오늘은 그 시식 상품이 떡볶이라서 지금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식으면 맛없습니다.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퀵킷 밀떡볶이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사실 뭐 쌀떡볶이가 몸에 좋다 그러는데 떡볶이는 밀입니다. 그럼. 밀이에요. 예, 밀이 진리입니다. 아유. 자, 퀵킷하게, 예, 퀵하게 잇할 수 있는 제품. 맛은 기대 그 이상. 지난번에 그 우리 고추장 불고기, 간장 불고기 퀵킷으로 많은 사랑 받았는데, 이제는 떡볶이입니다. 밀떡볶이. 말랑쫄깃한 추억의 밀떡볶이를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퀵킷 밀떡볶이 보통맛 매운맛이 있는데 지금 뭘 드시는 건가요? 약간 매운맛. 약간 매운맛. 네. 아, 그래요. 자, 이 보통맛이 있고 매콤한 맛이 있습니다. 2인분 구성인데요. 넉넉하게 준비했습니다. 쫄깃한 밀떡과 잡내가 없는 어묵, 분말 스프로 아주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는데 어떤 거는 보니까 말이죠. 떡볶이 밀키트 보면은 네. 아니 떨렁 국물하고 떡만 있어요. 요새 국물 떡볶이 아니 유행이어서. 국물 떡볶이는 좋은데 국물 떡볶이도 당연히 오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오뎅 있어야지. 오뎅이 없는 떡볶이는 그건 있으다 마나한 떡볶이죠. 예, 자, 오뎅이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 뭐 우리 저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이 김용민 TV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는 거 보셨어요? 윤석열이라고 해요, 윤석열이. 유튜브에서 뭔 말을 못 합니까? 자, 이 냉동떡을 자연 해동한 다음에 잘라도 되고 꼬치에 넣어도 되는 납작 어묵을 넣고 깔끔한 분말 스프를 탈탈 털어서 한 소끔 끓이면은 매콤달달 떡볶이 완성입니다. 자, 취향에 맞게 대파나 소세지, 라면 사리를 넣어 드시면 더욱 풍미 있는 맛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맛은 일반적인 매콤함과 달달함이 적절히 어우러진 맛인데요. 자, 매콤한 맛은 꽤 매운 편이지만 속이 뒤집어지는 매운맛은 아닙니다. 그건 안 매워요. 자, 고춧가루의 깔끔한 매운맛으로 그야말로 중독이 되는 맛인데, 자, 퀵킷 밀떡볶이 보통 맛, 매콤한 맛 한 개는 이제 2인분인데요. 430g, 요 7,890원이고요. 퀵킷 밀떡볶이 보통 맛 또는 매콤한 맛, 혹은 보통 맛 하나, 매콤한 맛 하나 해서 두 개는 12,670원, 25% 할인한 겁니다. 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딱 초등학교 때 앞에서 야, 파는. 추억의 맛이야, 네. 추억의 맛. 그 초등학교 앞에서 파는 떡볶이 맛이에요. 그렇죠. 문방구에서. 네, 문방구. 문방구에서는 안 파는 게 없었어요. 라면도 맛있을 것 같고 그럼. 줄줄이 비엔나 음. 그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줄줄이 위했나 여기 넣어서 먹나요? 네. 이 오뎅까지 들어가야 돼요. 맞아요. 오뎅. 네. 이게 들어가야 맛있어요. 그리고 정말 뭔가 옵션이 더 필요하다면 달걀 넣어야지, 달걀. 삶은 달걀. 그죠, 계란 넣어야지, 계란. 아, 그래요. 저 떡볶이 참 좋아하고 제가 나온 고등학교가 그 성동고등학교라고 서울. 성동고등학교요? 그 신당동. 아유, 제가 무학여고 나왔는데. 진짜? 선배님, 미팅 많이 했어. 미팅 많이 했어. 맞아요. 네. 가까워요. 제 아내도 무학여고. 그래요? 네. 그리고 선배님 어디 사셨는데? 행당동. 우리 아내도 행당동 살았어. 아이고. 행당동 어디? 행당동 어디? 행당 2동이에요, 저는. 우리는 행당 1동이었어. 행담동은 또 족발 유명하잖아요. 저기 족발도 유명한데 일단은 유명한 게 그 똥파리 그 치킨. 그게 유명하죠. 똥파리 치킨. 치킨 이름이 똥파리야? 네네. 저 신당동 그쪽에 있는데. 그럼. 야, 맛있다. 우리 집에 그 떡볶이 매니아 3분이 계셔가지고 매일 밤 떡볶이를 드시거든요. 맛있네. 아, 그래요. 요거 사다 드리면 딱 좋아하시는데. 그리고 가볍게. 우리 집에는 여기다 뭘 약간 넣으면 카레 가루를 살짝. 카레가 그대요. 강황가루가 좀 들어가면 맛있어. 야, 카레가 황황. 야, 무학여고 나오셨구나. 네, 졸업 언제 하셨는지만. 제가 거의 88년. 음. 이거 연식이 나오네.
어때? 88년생이십니다. 빨빨연생. 그 학번은 88학번. 그렇지. 태어난 것도 88년. 학번도 88. 태어나자마자 대학에 갔어요. 우리 그 당시에만 해도 대학 입학하면은 사회적으로 새롭게 태어났죠. 조국의 민주화와 그럼 88년 그때 그 여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너무 뜨거웠어요. 맞아요. 그 저기 판문점 가는 길 막아서고 막아선 게 아니라 거기 이제 북한을 간다고 그랬었는데 그걸 또 이제 통일선봉대, 그렇지 무학재 앞에서 또 막아섰고 또 저것도 있었어 전두환 노태우 전두환 체포조. 노태우 구속, 전두환 이순자 구속투. 그거 있었어요. 1학년 때 맨날 그거. 야, 참 옛날이다 생각해보면 그죠? 그때 오늘 우리 나오는 이야기 중에 경찰이 치안본부였어, 치안본부. 1987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배우 우연히 그 치안본부장으로 나오잖아요. 강민창 강민창 역할을 했어. 아 이게 아니 지금 그 시대를 얘기하면서 떡볶이를 먹으니까 그 시대 떡볶이를 먹는 거 같아요. 그때 맛이야. 그때 맛이야? 그때 맛이야 지금 이 떡볶이 맛이. 지금까지 제가 떡볶이를 참 좋아해가지고 밀키트 여러 개 싸봤는데 이게 가장 맛있네요. 그 전통의 맛이요. 단짠 단짠. 단짠 매운. 아니 그리고 그리고 요 밀떡이 맛있네. 밀떡이 맛있고 네, 밀떡이 맛있어요. 이 오뎅까지 넣으니까 딴 데는 오뎅을 안 넣어요. 사기야 사기. 아니 오뎅이 빠진 떡볶이란 거는 그건 안고 빠진 찐빵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비싸거든. 오뎅도 저기 아주 싸구려 오뎅은 못 먹어요. 먹다가 그런 맛이 있는데 요거 맞아요. 맛있는 오뎅을 넣었어 맛있는 오뎅. 일단 맛있는 이게 오뎅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닭고기가 들어가요. 그래. 그래서 닭 냄새가 좀 약간 닭고기 냄새가 나는데. 밀가루를 너무 많이 넣으면 안 좋으니까 밀가루 대신 개육을 넣어서 진짜? 그걸 갈아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접착용으로 그렇게 해요. 아니 근데 일단 이 떡이 맛있어요. 이 떡이 좀 안 좋은 거 쓰거든요. 아니, 떡 맛있어요. 떡이 맛있네. 밀떡. 아이고 88년에 그 저기 무학여고 학생들이 뭐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그렇지만은 참 이뻤습니다. 참 이뻤어요. 무학여고 하면 딱 이매진. 네. 이매진이 이매진 무학여고 나왔어요. 진짜? 네. 그 누님이 거기? 네, 그래서 뭐 아무도 없어요. 그냥 이매진만 얘기해요. 무학여고 하면. 제 아내도 그 학교 나왔고 제가 쫓아다닌 여성도 공교롭게도 무학여고를. 그 성동구니까 여고가 그 주변에 무학여고밖에. 그 당시 뭐 이매진 한 명이면 뭐 다 해결됐지. 네, 거의 뭐 여고생 하이틴 스타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맛있는 떡볶이와 함께 잠시 문을 추억에. 아니, 우리 저기 중간에 광고를 하면은 이게 문제가 맞아요. 또 불어요. 이게. 뿌리지 못 먹어. 네. 그래서 오늘 광고는 떡볶이라서 시작부터 저기 광고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고 진짜 추억의 떡볶이. 저 진짜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그쵸. 그 떡볶이를 네. 원한다. 이 바로 퀵킷. 퀵킷으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퀵킷 밀떡볶이였습니다. 제가 하여간 그 목사고시를 또 준비하면서 느낀 것이 참 이렇게 정치의 그 공간이 있습니다. 정치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는 공간. 이 공간은 교회가 이렇게 채워야 된다. 그렇잖아요. 맞아요. 정치는 기본적으로 법하고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기본적으로. 근데 그 법이 포괄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 약자라든지 혹은 뭐 취약계층의 애환 이런 것들은 또 정서적인 부분들은 종교가 담당해야 한다. 저는 뭐 기독교인은 아닌데요. 저는 전공이 이제 서양 정치 사상이에요. 서양 정치 사상인데 예. 기독교를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뭐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독교와 그럼요.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네네네. 실제로 그 기독교
기독교가 자본주의의 뿌리라고 보면 될 겁니다. 그렇죠. 예. 근데 또 따지고 보면은 기독교가 공산주의의 뿌리이기도 해요. 뭐 그렇죠. 네, 그쵸. 자본주의의 네. 맹점을 채울 수 있는. 이 사상의 우물 같은 곳이죠. 그렇죠. 거의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니까.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다 서양에서 온 그렇죠. 것이고 서양의 그 사상적 기반이 기독교고. 그렇죠. 예.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쉽게 말하면은 인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권력을 나누어 놓는 거예요. 네. 플라톤의 철인 정치처럼 한 군데 모아놓아가지고 그 사람이 다 잘할 수 있다. 절대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민주주의가 필요 없거든요. 그렇지. 근데 이제 민주주의라는 인간에 대한 신뢰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적인 성악설 개념 그렇지. 이런 부분들이 녹아 있는 거예요. 네. 하여튼 뭐 목사고시 이야기와 함께 자연스럽게 정치를 맞물려서 네. 정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레드크로스 말이 나옵니다. 윤석열 국정 수행 지지율이 이제 레드크로스가 아니군요.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로 왔어요. 지금 뭐 리얼미터나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모두 다 부정으로 네. 이 부정이 이제 긍정을 이제 앞질러가는 그런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 네, 지금 이제 살짝 앞섰어요. 지금 그 리얼미터 조사는 부정평가가 1.1% 앞선 47.7 대 46.6이었고 KSY 조사는 긍정이 46.8 대 부정이 47.4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예측이 됐었던 거고 이번 주쯤에는 저 크로스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ARS 조사에서 먼저 지금 크로스가 나왔어요. 지금 그 역대 대통령 이제 지금 취임 50일 정도 됐거든요. 네. 근데 요때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너무 낮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김영삼 같은 경우에 취임하고 나서 4주차 때 보면 71%, 김대중 대통령 71%, 노무현 대통령 60%, 이명박 대통령 52%, 문재인 대통령 84%. 이게 민주 진보 쪽 계열의 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아주 현격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60% 60% 넘어요. 이상. 예. 근데 이 보수는 기본적으로 좀 낮게 시작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44%여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시작이 되는 건데, 예. 근데 지금 크로스까지 일어났는데 이제 그 나토 갔다 온 게 여기에서 다시 이제 긍정을 올릴지 아니면 부정을 더 올릴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나토 올라간다고 나토 간다고 지지율이 오르겠어요? 가서 이제 뭐 성과가 있거나 그냥 그럭저럭 사고를 안 치고 오면은 이제 여기서 좀 유지가 되는데 이제 이게 조금 뭐가 안 좋은 내용이 있다. 오늘도 지금 벌써 그 회의가 취소된 게 2건이에요. 정상회담 회의가 한미 정상회담. 네, 2건이 지금 취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갔는데 그냥 뭐 축구 얘기만 하고 미술관만 갔다 온다. 이러면 이제 부정평가 상승이죠. 부부 관광 간 거죠. 이 지금 어려운 시국에 지금 관광 가서 뭐 재밌게 놀고 오면 국민들 진짜 열받죠. 지금 기름값은 올려놓고. 나토에 그렇지.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서는 그렇죠. 안 되는 곳인데 그렇죠. 미국이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건데. 저기 그 뭐 초청 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초청 받은 거죠. 초청 받았지만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다음 타임으로 한번 해외 순방을 다음 타임으로 가져가도 되는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지지율이 생각보다 안 좋으니까 이게 해외 순방으로 이제 한번 올려보겠다 이런 것 같아요. 이런 G7을 가고 싶어 했어요. 그렇죠, G8가 G7. 만들어서 그렇죠. 가고 싶어 했는데 거기에는 거기 못 갔죠. 일본의 반대가 이제 심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청되지 못하고. 아니 일본은 왜 그 저기 친일인데 우리 윤석열이 기본적으로 이런 우리 정통 평론은 두 분이 하시는데 이런 야만의 시대에는 그런 야매 평론도 그렇죠.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네. 뭐 그렇잖아요. 정사뿐만 아니라 야사가 필요하듯이. 그렇죠. 이 윤석열이가 왜 해외로 나갔느냐? 제가 평론하겠습니다. 왜 나갔어요? 술 먹으러 나간 것이다. 이 국내에 있으면 보는 눈이 많으니까 네. 술 마시기가 쉽지 않다고. 그리고 자기 돈 내고 가는 것도 아니고 나라 돈으로 해서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자주 나갈 겁니다. 틀림없이 자주 나갈 거예요. 국내에 있어봐야 뭐 그냥 이런저런 보고 들어오고 뭐 듣기 싫은 얘기 듣고 뭐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올라올 텐데 또 이제 김건희는 또 이 패션을 좀 드러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 국내에 있을 날이 많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이번에도 가가지고 그럴 것 같아요. 맞들여 놓을 거예요. MB가 그렇게 해외 많이 다녔잖아요. 맞아요. 뭐 성과도 없이. 맞아요. 자원외교 그러면서 많이 다녔는데 그렇죠. 사실은 팔아 드셨죠. 그렇죠. 팔아 드셨고
그 양반이야 뭐 멋내려고 나가는 건 아니고 뭐 술 먹으러 나가는 건 또 아니고 그쪽 약간 돈 돈 벌려고 벌려고 나갔지. 그렇죠. 그 세일즈. 지돈. 네. 그치. 지돈. 지돈 벌려고. 지돈 별로. 국부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네 그 저기 그렇죠. 가문의 부를 그렇죠. 키우려고 국가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자원들을 다 사유화해가지고 앞으로 더 떨어질 일만 있지 않겠는가 더 떨어질 싶은데. 것 같아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그 지지율 상황에서 보면은 그 30대, 20대는 조금 올랐는데 30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그 30대가 역시 이제 그 주가라든지 코스피 지수 이런 게 대통령 지지율하고 상관관계가 있어요. 없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30대가 좀 빠졌는데 요거를 빨리 뭔가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요. 30%대까지 내려가면 이제 그때는 우리 이은영 소장님 말씀처럼 뭐 아무것도 못하는 못해요. 상황이 된다. 네, 예. 지금 그 이제 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경찰국 신설 이런 거는 뭐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여론이 반대가 막 이제 계속 반대를 하기 그러니까 공직사회가 돌아가질 않을 거야. 그렇죠. 말 안 들어요. 예. 예. 뭐 아무리 지시하고 다그쳐도 뭐 하는 신용만 하겠지. 야, 공무원들 어디서 그런 패러디 드라마가 나왔는데 이게 풍자 드라마가 나왔는데 어떤 사고 현장이 있었는데 공무원이 가서 이걸 해결을 해야 돼요. 가서 하는 척하는. 청만한 드라마에서 예. 요새 드라마 리얼리티가 높아졌네. 이 공무원들은 잘하지도 않지만은 못하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이게 흔히 말하는 레임덕이라는 게 네. 공무원들이 대통령이라든가 이 정무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 장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망하지 않는 수준에 하는 그 정도만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네. 어디 뭐 기름이 유출돼 가지고 네. 하천이 더러워졌다 가지고 네. 하는 척하고 수당 다 챙기고 그리고 나서 수당도 챙길 뿐더러 그 앞에서 현수막까지 가져와 가지고 봉사활동해 가지고 몇 월 며칠 그 사진까지 찍어서 인증까지 한단 말이지. 드라마에서 그렇게 리얼리티 드라마네요. 예, 그래요. 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30%대까지만 내려가면 이제 윤석열은 하고 싶은 게 없을 것이고 또 참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일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이걸 즐길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우리 국민들이 이런 야만의 통치 시대에 그래도 좀 그늘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윤석열이가 하고자 하는 걸 할 수가 없으니 말이죠. 맞습니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감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이거 30% 가면 이제 확 느끼실 거예요. 예. 그래요. 아주 재밌는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저와 같이 방송하고 있는 변희재 씨도 지금 김건희 차기 플랜이 가동됐다. 차기 대통령? 그러니까 한동훈이 아니라 나 한동훈인 줄 김건희다? 알았는데 한동훈이 아니라 김건희가 네. 차기 대통령이 되려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들은 소문인데 김건희가 그 에비타 에바 페론 흉내를 낸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패션 스타일이 약간 그러네요. 들었어요. 에바 페론 스타일이네요. 네. 야. 그 에바 페론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남편 후안 페론이 대통령에 출마하고 자기는 부통령에 출마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같은 당 내에서 반대가 심해서 못했는데 정말 꿈도 야무지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최근에 마르코스의 아들이 네. 필리핀의 그렇죠. 대통령이 대통령 됐잖아요. 됐죠. 네. 그 옛날 어머니가 이멜다 마르코스잖아요. 이멜다. 구두 수집 많이 그쵸, 하고. 그쵸. 그치. 그분이 남편이 대통령일 때 복지부 장관했어요. 부인이? 네, 제가 이멜다가요? 이멜다가 복지부 장관했어요. 근데 그건 사람들 잘 모르는데. 독재 정권이고 독재 여기는 정권이고. 민주 정권인데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제 이 김건희가 지금 자기에 대한 그 수사가 아직 종결되지도 않은 게 많은데 허위 경력 표절 문제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가 조작 문제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나대는 이유가 뭘까요? 아니 지금 수사가 대충 마무리가 되고 무혐의가 나고 그리고 나서 좀 한동안 좀 시간이 좀 경과한 다음에 그렇죠. 그런 다음에 나대도 나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나대는 이유는 뭘까요? 못 참는 거죠. 그렇죠. 권력이 취해서 못 참는 거죠. 권력이 취했어. 근데 권력이 취해서 못 참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자기가 남편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는데 남편이 자기 눈에 보기에는 잘 못하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제대로 움직여야 되겠다. 지금 아주 마음을 굳게 먹은 것 같아요. 아니 연병하는 거 아니야? 아니 우리 국민들 중에서 윤석열 찍은 국민들 중에서도 김건희가 좋아서
찍어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가 뭘 기여를 했어? 어? 근데 그 남편을 컨트롤하고 그 열심히 도사들 찾아다니고 그런 거는 자기가 공이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분명히. 아, 도사 찾아다니는 게 대체 저기 도력이 도력이 그게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할 내공이 거야. 뭐 2갑자 정도 되고 도력이 훨씬 높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런 연병할 진짜. 근데 이제 김건희가 저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그 부정평가에 그 김건희 여사 행보가 지금 2% 올라왔어요. 지난주에도 1%였는데 이게 또 상승했더라고요. 네. 요거는 그 언론들은 뭐 김건희를 계속 띄우고 그렇게 할 미워하겠지. 겁니다. 예. 네. 그렇지만은 이게 밑바닥 민심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이번에 나토를 갔다 와서 김건희 여사가 영어로 질문하고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방송에서 틀어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김건희 씨가 영어도 잘하고 뭐 있지 않습니까? 외교의 역할을 했다. 이런 식의 또 이 김건희 어천가를 한번 불러줄 겁니다. 지난번에 영어 그 리얼리 그거 보니까 아직은 영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지 방송 나갈 아니 미친 정도. 거 아닙니까? 아니 아니 대통령 부인이 영어를 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영어를 통역이 하면 나 안 있는데. 되는 겁니다. 응?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통역 있으니까. 네. 아 그것도 그렇고 한 나라의 대통령 또 부인이라면 그 나라를 대표하는데 그 나라 언어를 써야지. 당연하죠. 네. 왜 남의 나라 언어를 써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소장님 88년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네. 노태우 대통령이 90년인가 유엔에 가서 영어로 연설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받았거든요. 네. 그건 왜냐 후진국 강국이니까 후진국 강국에 영어도 할 줄 알아? 그런 시대에서니까 칭찬받는데 지금 한국 대통령이 유엔 가서 영어로 연설하면 욕 먹습니다. 네. 자국말로 하지 않았다. 그리고 영어가 다 전부 외워서 했겠지. 진짜 원어민 수준으로 그 언어의 정확한 뜻을 헤아리면서 연설할 줄 아는 역대 대통령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뭐 아주 유창하고 아, 그렇죠. 뭐 그런 건 그렇진 않아도 네, 김대중 대통령 정확한- 영어도 약간 저기 전라도 사투리 그렇지. 너무 정감 있어. 예, 예, 마이 컨트리 이제 말하자면 말하자면 그거 진짜 잘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근데 되게 정확한 언어를 정확한 언어를 정확한- 구사했어요. 정통 영어. 그분이 저 우리말로 말하는거나 영어로 말하거나 그대로 받아 적어도 맞아요. 윤문할 필요가 없어. 맞아요. 그냥 연설문 그대로. 있는 그대로야. 교정할 예. 필요가 없어. 그 김대중 대통령 말씀하시니까요. 네. 이거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전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희호 여사 정도 되지 않으면은 이 영부인의 외교라는 건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럼. 그거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언론에서 만들어주는 허구의 이벤트일 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 김건희 씨 외국 가는데 과도하게 뭐 기대를 한다거나 무슨 외교적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방송이 나오면은 그냥 비웃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가 예를 들어서 뭐 저 흠결이 없는 우리 저 목사고시에서는 무흠이라고 합니다. 네. 무흠. 네. 무흠이라도 뭔데 부인 말고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요. 네. 어? 근데 이 사람은 무흠 정도가 아니라 유흠이 아니라 다흠 아닙니까? 다흠? 지금 주가 조작 얘기 나오고 유력 외신에게서는 뭐 콜걸 소리를 들어요. 근데 뭐- 지가 아무리 빼입고 나가서 설치고 다닌다 하더라도 아니 그걸 갑자기 그 모양 그 꼴을 보고 존경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천만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본인이 그런 쪽으로 존경을 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맞아, 있는 것 그거야.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동물권 관련한 인터뷰한 거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자꾸 이제 학식 있고 덕망 있는 존경을 받고 싶은 욕망이 지금 굉장히 아니 큰것 닦아놓고 같아요. 얘기해서 그 박사학위 받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의 어떤 무식과 무지를 감추기 위해서 무지 아닙니다. 유지. 유지. 예,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학위 받은 거잖아요. 그 아주 편법과 반칙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합격력이 계속 부풀리기가 계속 됐었기 때문에 그걸로 사과를 했어요. 본인 인정했거든요. 근데 지금 영부인으로서는 그거는 다 잊어먹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존경을 받겠다.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나이가 좀 젊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순자 여사가 더 젊을 때 영부인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가요? 40대에 전두환이 대통령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박정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유경수 여사나 이순자가 더 젊지 않았었나. 지금 김건희 씨. 그렇죠. 유경수 여사는요. 네. 그 30대 때 됐어요. 아, 30대 그랬구나. 때. 예, 이 양반이 1925년생이니까 맞아요. 1960년이면 50
55년. 아니. 1925년생이니까 네. 1961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1963년에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6살 7에 됐네요. 그러니까 40 되기 마흔 전에 전에 한 거예요. 포스트레이디가 된 거야, 네, 유경수 여사는. 그렇죠. 그래서 유경수, 이순자 다 그렇게 됐을 것 같고 김옥숙부터 이제 네. 좀 나이가 많았었을 것 같아서 네. 이 김건희 씨가 그렇게 나이가 젊은 영부인은 아니다. 음. 그리고 롤모델을 좀 빨리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다 돌았잖아요, 영부인.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김옥숙 여사도 괜찮아요. 그분이 거의 활동 안 했거든요. 그렇지. 거의 안 했고 그리고 그 나머지 다른 영부인 롤모델은 자칫 잘못하면은 이명박 영부인 김윤홍 여사 같이 될 수 있어요. 김윤홍 여사 그 네, 한식 세계화해가지고 네. 외국에다가 완전 폭망했잖아요. 쓸데없는 돈 엄청 네. 쓰셨죠. 네. 그러니까 이게 언론이 받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지금 초니까 한두 번 이렇게 받아주는 거지. 이거 지금 계속 이런 식이면 언론도 지금 손절합니다. 네. 지금 하여튼 김건희가 이렇게 나대는 거는 이거는 윤석열한테도 도움이 안 되고요. 전혀 안 돼요. 본인은 지금 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상은 권력을 추구하고 있어요. 다음에 진짜 나올 수 있어? 본인이 그 홍보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SNS 내가 전문가. 인스타그램 본인이 이제 운영도 했고 이런 부분이 네, 있기 때문에 네. 호바나 컨텐츠가 전신 네. 컨텐츠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생각을 약간 할수 난 있다고 트렌드를 읽는다 뭐 이런 게 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놀고 있습니다, 김건희. 야, 놀고 있어. 김건희가 나보다 2살인가 위야. 유님이시네. 건희야, 그만 놀아라. 열심히 나오시면 열심히 지지율 떨어뜨릴 수 네가 저기 밖으로 안 나가면은 세금을 그만큼 혈세를 그만큼 줄일 수가 있어요. 네가 나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니? 아이고, 참 웃기고 있어 진짜. 그만 좀 나대길 바랍니다. 예. 좀 잘하길 바라는 마음도 있죠. 저는 그런 마음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다. 그렇죠. 아무것도 안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고 그냥. 할 거면 조마조마하죠. 예, 그리고 저 아크로비스타에 살아 그냥. 저 어디 뭐 관자도 들어가지 말고. 어디 지가 같이 저기 그 트랩에 올라가가지고 윤석열이하고 같이 손을 흔들어. 그 오늘도 보니까 둘이 손을 맞잡은 게 아니 나는 진짜 이 나라가 제대로 됐다면은 검찰이 출국 금지를 때려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아직 결론도 안 났는데 도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50일째 서면 질의에도 응답이 없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손을 잡은 거는 팔짱을 그건 딴 건이지 주가 조작건은 아니고. 그렇죠. 그건 딴 건이고 팔짱을 끼고 보통 내려오잖아요. 응. 자기 딴에는 평등한 모습을 보인다라고 손을 잡은 것 같아요. 느낌에는. 아이고 진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아마 저기 김건희 여사 그게 네. 많이 반영됐을 것이다. 그게 저기 에바 페론이 처음 유럽 갔을 때 손잡고 그때 손을 내려오고, 잡았어요. 그다음에 이 비행기 트랩을 자기가 먼저 뛰어서 내려오고 막 올 때 내려올 때 봐야 되겠네. 먼저 그런 먼저 뛰어 내려오는. 봅시다. 그래 어디까지 나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 69시간? 이게 진짜 실합니까 이거? 오늘 보니까 저기 고용노동부에서 뭐 노래를 하나 저기 SNS에 풀었는데 그 야근송이라고 야근송. 야근을 시발시발하며 하지 말고 즐기면서 하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 야근송. 고용노동부 해체해야 됩니다. 그럼. 무슨 노동부가 노동자의 권익을 그렇죠. 보호할 생각이 없으면 그게 무슨 노동부입니까 이게?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더 큰 문제가 이 52시간 개편이 원래 이제 그 윤석열 그 공약이었어요. 인수위 과제도 들어갔는데 요거 지금 본인이 정부 공식 입장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황당한 게 최근에 제가 보니까 네. 난 한두 번 속지 않아요. 이 사실 지 아이디어로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공직자들이 그 안을 갖고 왔는데 그 발표를 했지. 범사의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나와가지고 난 모르는 일이라고 그렇게 오리발 내는 그래서 거예요. 오리발 작전이구나. 그랬을 수도 있고 이제 제가 들은 소문에는 네. 순간 자꾸 잊어버린대요. 그런 것 같아. 이게 잘. 알코올성 치매. 그러니까 이 노동부 건도 마찬가지고 경찰 그 치안감 건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이게 돌아서면 잊어버린다. 깜빡깜빡한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하는 이 지금 요즘 도어 스태핑 아침에 하잖아요. 그거를 누가 농담 비슷하게 도핑 테스트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깜빡깜빡해서. 네, 깜빡깜빡한답니다. 네. 이게 그 정도면 너무 심각한 그건 사안 심각한 아닙니까? 거. 확인된 바는 없는데 기자들 사이에 도는 그 소문이에요. 아니 오리발은 차라리 낫지. 오리발은 난 거예요. 오리발은 그나마 좀 낫지. 이 알코올성 치매라면은 이거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이 노동 관련해서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 때도 나오고 박근혜 정부 때도 그렇죠. 나왔는데요. 네. 보수 정부 때도 늘 공약을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한 번도 제대로 실행을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표가 떨어지거든. 그럼 이게 흔히 아는 우리가 아는 그 강성 노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대기업이라는 일반 기업의 셀러리맨들도 다 포함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런 거 추진하기 어려울 겁니다.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52시간 노동제가 문재인 정부에서도 좀 탄력적으로 유연하게 바꾸려고는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러니까 노동 시간이 지금 많이 변화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IT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그러니까 좀 집중적으로 일하고 또 그거 일이 많지 않을 땐 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문재인 정부 때도 이걸 조금 유연하게 하려고 했다가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노동부에서 얘기한 거는 좀 여러 가지 직장인들에게 민감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이 탄력 운영제에 해당되는 네네 그런 내용인데 그 연장 근로 수당 같은 거를 그때 줘야 되는데 요거를 퇴직할 때 이제 저축 계좌로 연계해서 나중에 주겠다라든지 그다음에 이거 주 단위 관리를 월 단위로 관리해서 그래서 지금 69시간 바짝 근무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히 지금 직장인들 특히 뭐 이제 IT나 또 이제 프리랜서형의 그런 노동들 이런 우리 이거 방송이나 이런 것도 다 거기 포함되잖아요. 이런 쪽 근로자들께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시대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손흥민 월급으로 받나요? 주급으로 받나요? 주급받지. 주급으로 받잖아요. 예. 선진국들 주 단위로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야, 이거 도입하면은 이제 이 순간 무너집니다. 네, 무너져요. 이 정부는 그렇습니다. 무너져요. 근데 요 시간을 그때 120시간인가 126시간 그 후보 때 말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그 개념의 연장선상 같아요. 이게. 그럼요. 네, 그래서 노동 시간이 너무 적다라고 보는 그렇게 거예요. 보는 것 같아요. 인식이야. 그 인식하에서 요거를 좀 바꾸라고 한 것이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계가 지금 주 4일제로 가고 있는 마당에 지금 주 69시간? 그러니까 황당해요. 아니 69시간이면 70시간. 그러면 하루 10시간, 2일까지.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예. 아니 물론 저는 사업체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그러면 기본적으로 노동의 질이 떨어지고요. 노동의 질도- 노동자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노동의 질도 떨어질 뿐더러요. 소비가 저하됩니다. 그럼. 소비가 저하되면 경기 순환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노동 시간 늘리는 거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게 좀 경영계 요구 사항이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시간 이렇게 좀 탄력적으로 월 단위로 탄력으로 관리하자. 하자라는, 예, 탄력적으로 그거는 경영 쪽의 요구를 받아들인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그래요. 요구할 대상이 따로 있지. 이게 알코올성 치매 정권에다가 이렇게 부탁을 하면은 참. 걱정이 진짜 많이 자, 돼요. 경찰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처음부터까지 좀 제가 그 공부하느라고 경찰 이야기도 실제로는 뭐 청와대에서 보셨으니까 잘 알잖아요. 현실적으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존재합니다만은 경찰 같은 경우는 청와대에서 직접적으로 이제까지 해왔던 게 사실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모르는 상황에서 경찰과 행안부에서 그 특히 이제 행안부에 파견 나와 있는 정책기획관입니까?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총경 정도 되는 치안기획관, 치안관리관, 치안관리관자 네. 들었으면 아마 네. 총경 정도 되는 계급인데 그 사람에서 밖으로 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제가 보기에는 넌센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그 김창룡 경찰청장이 사퇴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약간 이제 그 김창룡 경찰청장이 요거를 항명성으로 유출한 듯한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강이라는 거를 대통령이 먼저 치고 나가고 그 다음에 지금 행안부 이상민 장관이 그거에 대한 이제 브리핑을 어저께인가 했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 오전에 이제 8시 반쯤에 경찰청장 사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좀 그 검경 수사권과도 다 연결이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전체 그림을 보면은 마치 이게 경찰이 그 치안감 인사 관련해서 약간 항명성 내지는 그 실무자 실수로 이게 유출된 것처럼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제 뇌피셜이란 말은 윤석열 대통령이 고의로 모른 척했거나 그렇죠. 아니면 실수로 잊어버렸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지 이 경찰 인사가 이렇게 되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찰 인사는 과거 이야기입니다. 청와대에서 5분 10분 단위로 사람이 바뀔 정도로 네. 이 권력에 엄청난 바람을 타는 자리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이거는 청와대 근무를 해보셨거나 아니면 행안위에서 국회의원 같은 거 해보신 분들은 다 이게 빤히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인사를 관장하는 민정수석실이 없다 보니까 요게 이제 그 행안부의 경찰 파견자랑 그다음에 경찰청 내의 인사 담당자랑 여기서 소통이 좀 원활하게 안 된 측면이 있는, 그리고 저 민정수석실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 인사 비서관하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직급이 좀 서로 다 다르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은 면이 있었고, 그 속에서 이게 좀 그 명단이 제가 없이 나간 건데, 요거는 좀 정밀하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몇 명 정도가 명단이 바뀌었다는 네, 얘기죠. 7명. 7명인데 네. 혹시나 그럴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 법무부의 인사정책관리관실이 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거기에서 했던 인사 검증하고 대통령실에서 받았던 내용들하고 다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뭐 짐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경찰을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 뒤에는 경찰국을 설치를 빨리 하려고 이 지금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이라고 해놓고 이상민 장관이 바로 그 조직도를 어저께 갖고 나서 막 저기 브리핑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핵심 내용이 뭐냐면 경찰국을 빨리 설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전체 그림은 좀 경찰국 설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 이렇게 저는 좀 보여줬거든요. 경찰국이 설치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행안부 장관이 다 통제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권이 통제한다. 네, 정권이 통제하게 되는 거죠. 지금 경찰청장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기구를 만들었습니다. 네.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에 의한 법, 그냥 흔히 하는 경찰법입니다. 경찰법에 의해서 만들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찰청이나 검찰청은 외청으로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그렇지. 예. 인사를 그 내부에서 알아서 이제 제일 잘하잖아요, 그 조직을. 네. 거기서 만들어갖고 위로 올려서 이제 오케이만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경찰국을 설치를 하면은 행안부 입김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하지. 네. 그래도 경찰들은 저 검찰과 달리 이 검사들은 그만두면 변호사 기업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검사들은 퇴직한 이후 검사복 벗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경찰은 옷 벗는 순간 이제 동네 아저씨가 되는 거야. 동네 아줌마가 되는 아니면 거고. 저기 되는 거지, 뭐지 그거 탐정 같은 거. 그러니까 사설 탐정 같은 네. 거 있잖아. 그래서 아주 이 승진의 목을 매고요. 또 네. 일정 그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또 계급 정년이 있죠. 예. 네, 계급 정년이 있어서 또 옷을 벗어야 같이 돼요. 벗어야 같은 경우는 뭐 그러니까 아주 팔려 뭐 승진의 목을 매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경찰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승진 인사에 관여하겠다? 그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얘기지. 그쵸. 경찰 지극히 윤석열이 다 이미 웬만큼 민주화되어 있고 네. 분권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시다시피 이제 자치경찰도 있고요. 경찰 인사는 대부분이 중하위직 인사들은 지방청에서 하고 그렇죠. 있고요. 네. 지방청에서 하고 있고 중앙의 경찰청에서 하는 것은 일부 고위직들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국적으로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검찰하고는 완전하게 다릅니다. 그렇죠. 이미 좀 좀 분산돼 민주화되어 있죠, 있다. 이미 이렇게 인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에 관한 법률, 이게 이제 경찰법인데, 경찰법이 이 개별법입니다. 네. 개별법인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정부 조직법상의 행안부에 관련되는 법을 개정을 하거나 거기에 령을 개정을 해가지고 경찰국을 신설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거 여차하면은 개별법인 이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에 의한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시민단체에서 또 경찰에서 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뭐 수사권 조정 이걸로 해가지고 검찰의 힘을 빼고 그렇죠. 그 힘을 가져다가 경찰에게 주고. 그러니까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잖아요. 검찰 개혁은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는데, 아유 참. 그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그 국가수사본부라든가 중수처가 만들어지면 경찰 고위직들을 개방형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다 검사들 임용할 겁니다.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하려는 이제 국가수사본부장을 검사로 그렇죠, 그렇죠. 할 수도 검사장 있죠. 네, 외부 인사로 해갖고 네, 할 수 으로 있죠. 쓴다는 얘기도 있고. 변호사, 검사 등이 할 수 있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서 가장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정부들은 자기 과제가 있었어요, 임기 초에. 뭐 DJ는 뭐 그 IMF 극복한다든지, 뭐 MB는 뭐 4대강을 한다든지, 녹색 성장한다든지 이런 게 있었는데, 현 정부는 그게 없는 상황에서 지금 전체적인 움직임을 보면 검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쪽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인다. 이게 지금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아이고 뼈 아픈 일입니다. 뼈 아픈 일이에요. 광고 하나 안 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예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러분들께 또 소개할 건 산삼 순백. 산삼 순백이 아니라 산양삼 순백입니다. 순백. 예, 산삼 순백이라고 했더니 좀 뭔가 어필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요거 산삼이 들어간 건 맞죠? 근데 이제 산삼은 정확하게 아니고 산양삼이라고 산양삼. 합니다. 예, 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야생 7년근 산양삼 100% 원액을 그대로 담은 산양삼 순백입니다. 산양삼 순백 30병, 한 박스가 30병인데 산양삼 30뿌리 분량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당 한 뿌리씩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산양삼 순백은 지리산 1000m 고지에서 농약 비료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면서 자란 산양산삼만을 사용합니다. 산양산삼은 사람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운 삼을 말합니다. 산삼은 동물이 씨를 뿌리고 자연이 키우는 게 이제 그 차이가 자연 산삼인데 차이구나. 씨를 뿌리는 주체만 다른 거죠. 이 산양 산삼은 사람이 씨를 뿌리는 건데, 근데 사람 동물 아닙니까?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동물이 뿌리는 거는 배설이라든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 손으로 뿌리잖아요. 손으로 예. 그런가요? 예. 자 또한 인삼과는 달리 산양 산삼은 농약 한 방울 비교한 돌 없이 자연 산삼처럼 깊은 산 속에서 토양의 기운으로 자랍니다. 특히 지리산 고지에서 자란 산양 산삼은 그 색과 향이 더욱 강해서 예로부터 10만이들이 찾는 최고의 산양 산삼입니다. 산양 산삼의 사포닌 함량도 인삼에 비해서 압도적입니다. 산양 산삼이라고 모두 유기농 인증받은 것은 아닙니다. 산양삼 순백은 유기농 산양산삼 인증과 FDA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지금 1+1 이벤트로 두 박스를 38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 박스에 38만 원인데 요걸 이제 두 박스를 이제 드리면서 한 개 값을 받는 거예요. 1+1이죠. 이게 그 한 박스가 30개, 60개를. 그러니까 이제 하루 한 병 이제 6,000원 가격인 거예요. 6,000원에 산양산삼 한 뿌리를 먹을 수 있다. 야, 이게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지리산 청정 고지대에서 자란 야생 산양삼의 기운을 흡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이 폰이다. 김용민닷컴이 되겠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이 가격에 모시고 있어요. 다 먹었어요. 빨리 드세요. 잘하셨습니다. 이제 나중에 먹겠습니다. 지금 먹고 나면 바로 힘이 뻗쳐가지고. 아이고 이런 큰일 나는군요. 예. 우리 이은영 소장님 집이 그 백운 호수 안에 있거든요. 네. 그래 이제 오늘 들어가실 때. 호수 안쪽에 있어요 집이? 아이고 호수 안 인어. 인어잖아 제가. 인어. 그 안으로 들어가요 저희 집이. 무학여고 출신들은 한 20년 지나면 인어가 됩니다. 예, 인어가 돼요. 예. 갑자기 인어 아가씨 생각도 나네요. 그래요. 정말 좋은 산양삼 순백이 되겠습니다. 자, 아니 그 법사위원장을 어떻게 내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 내주는 겁니까? 내주는 거죠. 그렇죠. 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한번 그 사람 원내대표 이름 뭐야? 박홍근. 한번 내가 디스를 했더니 어떤 분이 결국은 안 내주게 됐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제가 뭐 잘못 얘기했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내주겠다고 얘기한 거면요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내준다고 해놓고서 도로 집어넣는 경우를 보셨어요? 민주당 정치에서? 아이고. 저는 정말 참 내가 너무 화가 나는 이 겁니다. 원내 전술이 이해가 안 돼요. 이 법사위 내주는 것도 뭐 내줄 수 있습니다만은 최소한 법제위하고 사법위하고 나눠서 사법위 정도는 우리가 가지겠다. 법제위가 체계자구 심사권 하던 곳이에요. 물론 네. 이제 그걸 없애기로 합의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한다든가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원래 합의 내용이에요. 원래 합의 내용이 법사위를 그렇죠. 상황으로 안 하고. 국회의장을 안 가진 쪽이 가지되 네네. 이 법사위를 개혁한다라는 게 합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개혁안까지 첨부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이 법사위를 그냥 주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그냥 줄 것 같아요 느낌. 법사위하고 그냥 또 줍니다. 사개특위하고 연결한 것도 또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사개특위의 핵심 내용은 지금 중수처 이야기인데 중수처를 우리가 지금 왜 해요 야당이. 뭉개고 있어야지. 중세주 만들면 그 임명권자가 누군데. 그 너무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민주당이 지금. 아니 약속을 안 지키는 거야 이게. 원래는 법사위를 개혁하자라는 건데. 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또 오늘도 뉴스 보고 좀 답답했던 게 뭘 국회의장 선출 그렇게 급하게 하고 우리가 왜 났어요? 그게 그거? 뭐가 급해? 그냥 아니, 여당이 안 하겠다고 하면 그냥 같이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난 이해가 안 파행을 돼. 하겠다 그러면 파행에 대한 책임도 지들이 지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는 왜 못 열어서 안달이에요? 그리고 왜 법사위를 안 줘서 안달이야? 어?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게 박홍근 애초부터 문재인 정부 때 여당 할 때는 좀 잘하지. 지금 아직도 지금 여당- 와가지고 갑자기 일하려고 그래. 아직도 여당 마인드를 그럼. 여당 마인드, 하고 여당 있어요. 어? 아니 박홍근 그 양반을 내가 그래서 너무 착해서 그런가? 원내대표 될 때 박광원보단 낫다. 박광원은 어쨌든 최악이다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박홍근을 몰랐던 거지 우리가. 아유 근데 민주당에서 다 박홍근 같은 사람들만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는데 네. 형용사로서 말씀드릴게요. 네. 수박스러움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타협하면 안 죽는다라는 거. 타협 안 하면 죽는다. 타협 안 하면 죽는다라는 타협하면 죽는다. 그 아니 수박- 타협 안 하면 죽는다. 타협 안 하면 죽는다? 이 수박스러움이 박홍근 원대는 타협을 안 하는 쪽으로 많이 분류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아니 그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법사위를 줄 수밖에 없다 이게 네. 이 우리 저 지지자들은 얼마나 열불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면 최소한 이 지지자들 설득하는 논리 한 줄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완전히 쌩까 더 열받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법사위는 어차피 야당이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주장을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지난번에 약속을 했으니까 안 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서 조항을 달았잖아요. 법사위 개혁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개혁안을 먼저 내놓는 거예요. 개혁안을 먼저 내놔서 그걸 받으면은 쪼개버리는 거야 법사위를. 아니 그거 이제 상황 그 상임위 중에 상황 상임위 그거를 조정을 하는 거가 다 이 안에 들어서 법사위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으면은 법제위하고 사법위하고 쪼개버리면 되죠. 그리고 지금 저기 그 권선동 원내대표 나갔으니까 그냥 들어올 때까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되는 거지. 들어와서 이제 하자고 누가 했어. 그렇게 저기 합의를 보라고 계속 압박을 넣는 거지? 이소영이가 또 저기 잘했다고 그러대요. 뭘 잘했다 그래. 그 저기 법사위 주기로 한 거 잘한 거라고. 그러니까 정치를 좀 저기 배워야 돼요. 이게 민주당 안에 그 아니, 학교가 필요해. 정치를 배우는 게 아니라 네. 다음에 바꿔야지. 이게 바꿔야 됩니다. 뭐냐면은 과천 제가 의원 봤을 때는 바꿔야 돼요. 그 의원들끼리 가지고 있는 네. 동료의식 비슷한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있어요. 국민들과 당원들 지지자들의 정서와는 별개의 의원들 간의 이해관계라든가 의원들 간에 듣는 의견들의 취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장하는 게 원내대표 없애야 돼요. 민주당 잘 되려면. 그러니까 무슨 원내대표야. 원내 총무로 격화시키고 그러니까 늘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없애라기보다는 원내대표 원내정당을 좀 바꿔야 돼요. 원내 총무로 격화시켜야 돼요. 그 총무를 격화시키고 원내 과장. 원내 과장. 원내 과장으로. 원내 반장. 반장. 원내 반장 좋네. 그러니까 반장적 사고를 해요 실제로. 반장적 사고를 해요. 우리 반 의견들 모아서 해보자. 이런 생각이지. 국민 여론이라든가 당원들 지지자들의 의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그 원내 안에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원내 대표가 지금 이제 추진하는 방향에 맞춰서 이제 저희도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는 주고 국회의장 선출 단독으로 하려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민주당 하는 거에 대해서 막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용을 정확히 지금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정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뭘 급하냔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아마 이거 저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재연 전날 국회의장 없으면 안 되니까 빨리 의장을 선출하자 이거 아니에요? 국회의장 없으면 어때요? 아니 그걸 왜 야당이 고민하냐 이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난 참 이게 너무 우리가 그걸 왜 고민해야 돼? 아니 법사위 넘겨주면 우리 시민들의 걱정이 뭡니까? 뭐 기싸움에서 져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법안을 통과 못 시키면 안 개혁 시키고. 법안 통과 못 그렇죠. 시킬 것이고 네. 그래서 이렇게 2년 허송하면은 다음 총선에서 지고 또 지면은 대선에서도 질 게 확실하기 때문에 이 꼬라지를 보니까 그러니까 그게 답답해서 시민들이 그렇게 또 대차게 밀고 나가라고. 그렇죠. 아니 뭐 저기 그 약속을 어기면은 잠깐 욕 먹을 뿐이지 그게 뭐 무슨 앞으로 뭐 총선 대선에서 뭐 불리하게 작용할 변수라도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사위원장하고 국회의장하고 두 개의 자리가 지금 비어 있는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잘 해서 사실은 법사위를 지키는 게 저도 좀 더 맞는 것 같거든요. 거기서 법안이 완전히 홀딩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지금 다수당이어도 아무것도 못 해.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어도 법사위를 뺏기면은. 그러니까 아니 그거는 그 박홍근이 알고 있어요? 아니 그건 알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은 뭐 법사위 통과되더라도 우리가 잡으려면 국회 본회의에서 잡아도 아니 돼요. 약속을 했으면 잡아도 되는 건데 그 약속은 왜 안 지켰습니까? 문제는 그런 약속들을 깨는 것도 전략인 거고 그렇죠. 지키지 않는 것도 상황이 좀 전략인 바뀌었기 거고. 때문에. 아니 그 또 재보선의 원인 제공자면은 후보 안 내겠다는 약속은 왜 깼습니까? 그리고 저기 그 지난 총선 때 말이죠. 비례정당 그 만들지 않는 게 정치도 이상 맞는데 만들었잖아. 그건 왜 했어요? 그렇게 약속을 중시하는 사람들이 이 지금 절체절명의 그 지금 개혁 법안을 사수하느냐 마느냐 이 사안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약속에 붙잡혀 가지고 발목 잡혀 가지고 할 일도 못 하고 나는 이 마인드를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이게 법사위원장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국회의장이 더 중요한가. 이게 지난번에 그 박병석 국회의장 때 보니까 의장 자리도 꽤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때 딱 한 달 전쯤에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두 가지 가지고 고민을 했던 거는 좀 저희가 좀 흔적은 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법사위를 넘기고 의장을 지키는 쪽으로 지금 선택한 것인가. 아니 그 두 개를 나눠서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국회의장이라는 게 네. 대한민국 국가 서열 2위인데 그걸 넘겨준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그러면 두 개를 다 지키는 방향으로 그렇죠. 다 가져갔어요. 지키든가 아니면은 쪼개버리든가 아니면은 이걸 핑계로 해서 국회 자체를 공전시켜 버린다거나 이런 이제 전략적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자리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리를 활용해서 어떻게 국회 전략을 갖고 하느냐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자꾸 국민의힘하고 싸우고 있어요. 국민의힘하고 싸우면은 여론전에 밀려요. 다수파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를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쵸. 여론전에 밀려버려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윤석열 정부하고 싸워야죠. 그렇지. 국회의 입장에서 입법부, 국회의 입장에서 행정부와 싸운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여야의 개념에서 국회에서 싸우고 있으니까 이런 식의 사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저쪽도 지금 다수당이니까 이 얘기 자꾸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고 그 수박스러운 사람들이 많다고 하셨는데 그 앞장서서 막 뭔가 자기가 칼을 휘두르고 없는 길을 만들어가고 그러면 자기만 다친다 이런 어떤 그런 이런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피해의식 민주당 같은 것도 의원들한테. 있어. 맞아요. 실제로도 뭐 누군가가 야 나 믿고 질러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아니 지금 할 거 얼마나 많아요. 진짜 많아요. 글로벌 경제 위기 맞아요. 대책위원회 네. 이런 거 만들어야 되고 윤석열 그 뭐라고 하면 공안 통치 분쇄 그것도 있고 뭐 노동 이것도 있고 노동도 할거 지금 있고요. 부동산 정책 나온 천재 것도 정치적 맞아요. 행위로 할 거 천재인데 맞아요. 꼭 법을 만드는 거에 집착해 가지고 그게 정치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정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 상황인 거예요, 이게 지금. 검찰 정상화법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 법 만들었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경찰국 만들어 가지고 경찰도 장악해 버리고. 시행령 정치 지금 하고 아유 참 이게. 그러니까 저는 또 이런 면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법률가 출신,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 중에 괜찮은 분도 있지만은 이분들이 주로 이제 법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너무 미시적으로 습관이 많아요. 접근하려고. 그렇지. 그게 문제예요. 아니 이게 가져 싸워야지. 응? 제가 이거 정치학 전공자로서 네. 말씀드리는데 우리 국회의원 여러분 적으세요. 받아 적으세요. 국회는 입법부가 아니고요. 입법권을 가진 대의기관입니다. 그렇지. 정확하게 표현. 네, 그렇죠. 맞아요. 아주 정확하네요. 대표입니다. 네. 헌법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아유 진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 수박 정치인들이 막 완전히 그 판을 흐리고 물을 흐릴 때 이 뭐 저 개혁 지향적인 의원들이 뭐 시민들 입장에 서서 뭔 얘기를 하는데 말하고 말아. 페이스북에 글 쓰고 말아. 더 이상 뭐 액션도 없어. 그게 다예요. 아니 모여가지고 뭐 집단 시위라도 보여주든가 뭐 그렇지. 갑자기 저녁에 모여가지고 뭔 작당을 한다든지 아니 뭐 거기서 무슨 합의 사항이 없더라도 이 사람들이 저기 모였다.
그렇죠. 국회 본청 앞에 계단 앞에 플래카드 들고 으쌰으쌰라도 좀 하세요. 그러면 진짜 사진이라도 나가잖아요. 한심해 죽겠어 보려면. 아니 페이스북에 올리고 말아 그냥 그 뭐야 그게 도대체. 여러분 앞으로 그렇게 페이스북에 글 올리는 정치인들 특히 법률가 출신 변호사 출신 정치인들이 있으면은 아니 이러고 마시는 겁니까라고 댓글 좀 달아주세요. 이러고 끝입니까? 이러고 입시는 겁니까라고 한번 달아주세요. 어? 그래, 아니 지금 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가지고 세상이 바뀔 것 같으면 옛날에 바뀌었지. 우리 국회의원들이 상임위 열심히 가가지고 입법하는 것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정치는 그게 아니에요. 이해관계가 다른 사람들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갈등도 하고 통합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지 하나의 기능인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기능인 법을 만들어냈다는 것으로서 일을 다 했다라고 착각하는 순간 이거는 또 다른 관료주의와 다른 바가 전혀 없습니다. 지금 그 민주당이 현장성이 너무 부족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장성을 강화하면 정말 싸울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6.21 지금 부동산 정책 나온 것도 거의 상당히 집 가진, 그러니까 그 투기자를 위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진짜 싸울 내용이 많아요. 대책이 나왔어요? 나왔어요. 6.21 대책이라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박홍근 원내대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고 도전했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 지지했던 분들이 밀어줘가지고 된 거 아니에요? 그 수박광운 수박이라는 말 쓰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빼어날 숫자. 빼어날 숫자에서 수박광운 넓을 박. 빼어나고 넓은 의원들. 알겠습니다. 네, 수박광원 의원을 밀어내고 본인이 됐잖아요. 네. 본인도 빼어나려고 하나? 왜 자꾸 이렇게 박홍근이 되려고 하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이런 거예요.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 반 애들 이야기 참 많이 들어봐야 돼. 이 강박관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내대표 없애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아유, 정말 참 왜 이렇게 겁쟁이들만 남았는지 몰라. 왜 이렇게 기회주의자들만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습니다. 자, 서해 피살 사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제2의 NLL 사건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느낌에. 예? 이거는 접근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여야의 문제로 보는 게 아니라 국가기관과 개인의 문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정부 예를 들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4.3 관련해서 사과를 했습니다. 50년 전의 일인데. 그런데 4.3 관련해서도 다 우리 정부 영속성상에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면은 민주당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가 국방부에 있는 SI 자료를 공개를 하든지 아니면은 이 흔히 하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기록물을 오픈하자고 하든지 네. 그쪽에서 책임지고 그쪽에서 제안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본인들이 오픈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가는 게 순서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요거 지금 이 사건 NLL 서해 피살 사건 관련한 TF가 구성이 됐고 김병주 의원이 단장이시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지금 그 유가족이 다시 진상 규명을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그 사고가 있었던 당시에 국회 그 국방위에 비공개로 그 보고된 자료가 있어요. 네. 그거부터 다시 살펴보자 하고 지금 이제 TF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다. 애들은 지금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쵸. 이제 보수 정당 애들은 그렇죠. 진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 그렇죠. 문재인 정부 까기라든지 뭐 돌리기. 여기에 천착한 애들이기 그렇지. 때문에 네. 이 지금 이 진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강하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NLL 그 결국은 아무 내용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네. 김무성 그냥 사과 한마디로 끝났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때를 생각해서 이거는 근데 그때 그 깠잖아요. 내용은 오픈했죠, 회의록은 또 오픈했죠. 오픈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네. 만약에 오픈하게 되면은 이 전략자산 SI는 오픈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만약에 오픈된다거나 뭐 주파수 문제라든가 여러 그거는 가지 안 할 겁니다. 국방 자산 문제가 걸릴 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걸 계속 까자고 여기에 그러는데.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지. 이게 맞아요. 만약에 오픈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면 권성동 의원직 사퇴해라. 그렇지. 그리고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동의했는데 오픈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럼 뭐 물러나라 그쵸. 하든지 책임져라. 그 영화 타짜에 보면은 고니하고 그렇지. 그 저기 아기가 손모가지 마지막 파토장 이게 가짜냐 진짜냐 손모가지 걸어 그러잖아요. 도끼 하나 옆에서 그러니까 예. 그 정도로 가지고 이거 왜냐면 국가의 전략 자산의 문제. 더군다나 미국하고 연계된 거잖아요. 미국하고도 관계되는 거기 네.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는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지들인 줄 아나? 저기 민주정부가 뭐 지들 같은 줄 아나? 그러니까요. 그걸 어떻게 그걸 조작하고 그거를 왜곡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너희들이 날 수 있는 일이지 그거는.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니까 이쪽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아이고. 근데 어쨌든 옛날에 그 총풍 사건도 그렇죠. 하던 놈이에요. 맞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지금 요거는 대응을 잘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리고 저 누구야? 예전에 그 한기호. 네, 한기호. 저 장군 출신. 그렇죠. 아닙니까? 그분도 이게 저기를 얘기했잖아요.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쵸. 뭐 이거는 월북이 맞다라고 그쵸, 얘기했던 그쵸. 사람이에요. 한기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쵸, 그 그 별단 장군. 별단 한기호가 얘기했는데 군대도 안 갔다 온 하태경이가 이게 얘기하는 거면 얼마나 격이 떨어집니까? 저는 하태경 의원 하는 말은 뭐든지 안 믿기는 안 믿습니까? 네. 그래요. 이준석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준석? 아우 이거 되게 심각한 것 같아요. 아니 이준석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준석이가 태세가 지금 좀 심상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이 자기 잘라달라고 땡깡평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잘라달라고요? 왜 잘라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지금 거의 윤석열을 대놓고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말은 그 윤핵관 그러는데 그렇지. 어제 멘트 보면은 지금 윤핵관들이 하는 짓을 윤석열 대통령 생각과 같다면은 이거는 나라가 큰일 날 일이다. 그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이준석 당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는 것 같아요. 읍소도 했다가 뭐 친한 척도 그렇죠. 했다가 친한 지금 척도 했다가, 모든 걸 다 협박도 했다가. 협박도 하고 다 하는데 그만큼 이제 본인이 지금 절체절명의 절박한 위기다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근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 여권 핵심부에서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직은 고민 중이 아직 시간이 고민하고 좀 있는데 있으니까 그 고민의 핵심 주체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이라고 봐요. 대통령이죠. 뭐. 이게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은 나는 모른다. 뭐 난 모른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일단 이준석 마음에 안 든다. 그 그때 이야기 당한 게 있잖아요 선거 때. 그렇죠. 네. 포함되어 있는데 근데 이거를 지금 만약에 여기서 대표를 물러나게 하면 더 뒤가 더 복잡하잖아. 이준석이 이제 저기 머리 풀고 막 돌아다니까요. 그 이제 저 변희재 표현으로는 종편마다 다니면서 그렇죠. 막 불을 뿜어낼 거라고. 그렇죠. 이게 더 정도겠어요 거야 그 사실. 정도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정계 개편을 시도하려고 할 겁니다. 이준석이요? 어떻게? 이준석이 어떻게? 신당 만들려고 하죠. 신당 만들려고 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이야기. 뭐 청년당 같은 거 만들 수 있죠. 그럴 거 있으면 예를 들자면 비례로 한 서너 석 정도 얻을 수 가져가죠. 있다. 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정의당보다는 더 가져갈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제 제가 들은 이제 첩보로는 저쪽도 지금 이 빨리 이준석이 없어져 주면 좋은 게 당 대표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당대표가 됐을 때의 그 효과 부분은 이준석이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낫지 않나요? 낫다고 이제 판단하지 이런 부분인 않을까요? 거예요. 지금 안철수 하고 싶어 하죠. 네, 그렇죠. 정진석 하고 싶어 그렇죠, 하죠. 권성동 하고 네. 싶어 하죠. 그다음에 장제원도 권영세 하고 싶어 하죠. 네. 장제원도 하고 싶어 하죠. 이런 상황인데 공천권을 가진 내년 5월 이후에 당대표는 윤핵관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임시 마무리 임시용 당대표는 누구 한 사람 자리를 통해서 키워주는 역할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안철수를 내년 한 5, 6월까지 당대표까지 시켜줬으니까 지난 대선 때 단일화 해준 것에 대해서 끝났다, 고마움 이제. 다 이제 네. 표시해줬어. 네. 뭐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상들부터 해서 별별 생각들이 다 있답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바로 쳐내지도 못하고 안 쳐내지도 못하고 지금 이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으로 가면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준석은 임기는 지킨다. 쳐내지는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여튼 애매한 상황인 것 같아요. 애매한 네. 상황인 것 같은 게 지금 그 정무실장을 징계를 하기로 했잖아요. 정무실장을 징계를 하기로 했기 스타트. 때문에 이 정무실장이 종범에 해당된다면 주범에 해당되는 이준석 대표를 징계 안 할 수가 또 없을 거예요. 정무실장 김철근. 김철근. 김철근이 민주당 출신이잖아. 그렇죠. 맞아요. 민주당 출신이에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요. 김철근을 그냥 꼬리 자르기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을 거를. 어떻게 김철근으로 꼬리를 자르나? 김철근이가 그럼 뭐가 문제가 왜 있는 실업 거야? 투자해주고 그러니까 투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이준석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모른다고 했으니까 거기서 잘라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준석 네. 몰래 이준석 몰래 이준석 돈을 7억을 투자해. 그렇죠. 요새 말한다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윤석열은 이준석과 같이 못 가요. 그 메시지는 천공의 메시지에서 나왔습니다. 천공의 그쵸? 메시지를 들으면 알아요. 맞아요. 이준석이가 좀 더 수양을 한 다음에 나와야 된다 그런 말 했다면서 난리란 얘기지 그거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신 생각하는 정치적 계산법이 네. 윤석열과 그 측근들한테는 안 통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도 보수 개신교계에서 첫 사회 생활을 했고 그런데 보수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일단 싸가지 없음? 그럼 싸가지 없고 노인네들을 희롱하는 거 그건 용납하지 않습니다. 정말 용납하지 않아요. 예. 맞아요. 이준석이가 그랬잖아요. 어르신을 맨날 희롱해. 대선 후보 때 자기는 맞아요. 당 대표로서 대등하게 뭐 이렇게 잘못한 것을 지적하고 뭐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 그랬겠지만은 윤석열이 눈에는 이준석이가 무슨 당 대표로 보이겠어요? 애송이로 보이지. 나이가 어린 놈의 새끼가 하면서 그랬을 거라고 틀림없이. 근데 뭐 당 대표로서 당돌한 부분은 좋은데 예의 없고 쓰는 그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롱, 갈라치기, 혐오 이런 부분들은 이준석이 새로운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참 제가 이준석을 대변하는 건 좀 웃기는 일이지만 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 놓친 애들 사이에서 이준석이가 자기 그 권위를 세울 수 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준석이 예. 징계를 받고 잘려야지 판이 깨져요. 근데 지금 국민의힘의 보면은 내용이 커져요. 그 김건희 팬카페 강신업 회장이 계속 이준석에 대해서 자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저 김건희 메시지지. 그러니까 그 영부인 쪽에서 지금 싫어하는 거지. 그때 당한 걸 생각하면 쟤는 좀 혼 좀 내줘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게 이준석에게는 기반이 있습니다. 기반이 있죠. 박지원처럼 그냥 내리꽂은 낙하산이 아니라 그렇죠. 얘는 자력으로 당 대표가 된 자력으로 사람이에요. 당대표가 됐죠. 20대 남성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게다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정치적 그 어떤 그 효능감을 제대로 맛보는 그렇죠. 사람들이. 그렇죠. 두 번이나 자기들 때문에 두 번이나 못 봤어요. 그 재보선 이겼고 네. 대선 이겼고 뭐 지방선거도 이겼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의 어떤 원하는 바대로 게다가 중간에 이준석이를 당대표 시켰잖아. 그렇죠, 아주 그렇죠. 그게 달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준석을 날려 야 너희들 지금 우리한테 도전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모아지게 된다면은 이제 국민의힘은 또 어르신 세대 60대 이상은 당을 잘 못 바꿉니다. 그럼요. 맞아요. 그러나 이쪽은 언제든지 갈아탈 수가 있는 거예요. 50%가 무당파야. 그렇지. 20, 30대는. 지금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대중적 지지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 윤석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 검사를 중심으로 해서 신진 세력을 당에 그쵸. 밀어내려고 넣으려고 그렇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유승민계, 홍준표계 이런 또 이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뭐냐면은 신당이라든가 정계 개편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토양이 갖추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업체들, 이제 ARS 업체들 이준석 신당으로 한번 조사 한번 해보세요. 5%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갈 수 있습니다. 이준석 너무 겁내지 마세요. 그래요? 그럼요. 5%. 첫 조사에서 5% 정당 이준석 신당에서 5% 나오면 요거 10% 금방 가요. 네. 그렇다면 이준석이가 오히려 장렬하게 잘리는 게 낫지. 그렇지 이준석이가 잘려야 돼. 그렇죠. 징계를 당해서 잘려야 되는 건데 네. 어차피 이대남들은 뭐 그 건으로 잘라도 그 이준석은 분명히 부인할 것이고 그쵸. 억울하게 잘렸다 이렇게들 네. 인식하게 될 것이고 네. 그래서 순교자적 어떤 그 인식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은 정치적으로 거의 뭐 사망 선고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하방에 있는 홍준표 대구시장 입장에서는 네. 국민의힘에 균열이 나가지고 반윤 세력이 제대로 또아리를 타는 거 이게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을 이불 응원하죠. 대는 거고 맞아요. 이준석이를 응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주 재밌는 구도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또 한편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준표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지지층이 좀 겹치잖아요. 겹치죠. 네. 그래서 그때 김용민이가 자꾸 이렇게 이대남 챙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3대남까지, 30대 초반까지도 이게 확장돼 그러니까 아니 나이가 왜 들었으니까. 네. 이 사람들한테 왜 모욕을 주고 고립을 시키냐 이거야. 뭐 이번남 이런 걸로. 그거 정말도 또라이 짓이에요 여기에. 뭐 그리고 이대남이 뭐 역사 의식이 없다느니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40, 50, 60대는 뭐 역사 의식이 제대로 박혀 있다고 뭐 자랑할 만합니까? 물론 국민의힘 반대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상대적으로 좀 나은 면이 없잖아 있어도 그렇게 다시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지지하게 만들어야지. 그쵸.
그 사람들 왜 모멸감을 줘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예. 이준석의 그 방향이 아주 굉장히 궁금해지는군요. 7월 7일에 뭐 네. 추가 발표한다는데. 그때가 다시 윤리위. 근데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변희재 씨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그쪽이 보수통이니까 변희재 얘기는 뭐 그냥 물 건너갔다라고 보는. 징계 없다. 네. 징계 안 이게 한다. 미룬 걸 보니까 징계 안 미루면 미룰수록 저도 이거는 약간 그럴 가능성도 있죠.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이준석은 왜 그 지금 이렇게 이제 극대 나오나? 연극하는 거지, 극대화 시키는 거지. 아. 지금 크라이막스로 가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고초를 받고 있다. 그런 탄압받고 있다. 그렇죠. 탄압받고 있다, 뭐지? 이거죠. 코스프레를 하는 거죠. 코스프레.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무슨 저기 나오지 말라고 하면은 내가 안 나갈 테니까 너도 나오지 말라 이런 말이 이게 사실 이 저씨 레토릭에서 이런 표현이 가능한 표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죠. 뭐 내가 여기 방송 나올 거니까 당신은 나 방송 나오지 마.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홍영표하고 전해철한테 그런 말했습니다. 다음 총선에 내가 안 나올 테니까 당신들도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지금 사실 뭐 당권 문제는 다음 총선하고 직결되어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국회의원 그만하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어요. 그 배경에 그 이야기가 들어있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니죠. 전혀 없나요? 공천권을 행사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나를 죽이지 마라. 근데 그렇지, 그 얘기지. 그런 거 보면은 지금 홍익표 의원님 같은 그런 식의 어떤 행동이 필요하다. 멋있어요, 그 네. 양반은. 네. 괜찮아 사람이 그 이낙연 지지했던 분이긴 하지만은 네. 정치를 가장 신사적이고 반듯하게 하는 양반이야, 그 양반이. 근데 지금 너무 뭐 나오라 나오지 마라 이거 말하신 분들이 정말 진짜 좀 멋쩍게 됐어요. 저분들 진짜 다 중진 의원들인데 저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을 이끌었단 말이야. 지금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민주당이 지금 위기에 있기 때문에 진짜 정말 나를 버리고 뭔가를 하겠다라고 해야지 지지를 얻을 수 있다. 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당 대표에 대한 생각들을 좀 정리하셔야 네, 될 것 같아요. 당 맞아요. 대표는 첫 번째 야당 대표들한테 국가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대중적인 스타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관리형으로 개파에서 추대돼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국민들과 우리 지지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그저 하여튼 낡은 정치인들이니까, 낡은 정치인들이니까 참 뭐 그 한계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그들도 이제 자기들의 끝이 보이는 모양이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좀 품이 없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저기 당 걱정보다 다음 총선에 나 공천 못 받을 것 같아. 그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이런 인간들이 이른바 중진이요, 뭐 대표감으로 거론되고 있으니 원내대표가 그렇게 수박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기 이번에 그럼 당 대표 후보 누가 나올 것 같아요? 워낙에 이재명으로 압도적으로 그렇죠. 네. 지금 뭐 서른 쏠려 있으니까. 서른 김민석, 김민석. 강병원 이 정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죠. 또 있나요? 박용진은 안 나오겠죠? 안 나올 거예요. 네, 박용진 안 나오면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아니, 서로는 왜 나와? 서로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서른보다도 서른도가 더 표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서른도는 평생 저쪽 당만 지지했던 사람인데 그 서른이 서른하고 서른도가 나오면 서른도가 더 많이 얻어갈 거예요. 가수 JYP는 어떻습니까? 가수 JYP. 가수 JYP가 요즘에 아주 회개했더라고요. 기독교에 꽂혀가지고 맞아요. 막 이렇게 뭐 성경 강의하고 다녀요. 대단히 위험한 성경 강의인데, 그래요. 그리고 강병원도 지금 고민 중이고 강훈식도 고민 중이라고 하고. 감도 안 되는 것들이 뭐. 근데 지난번에 최근에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관련한 조사들이 한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거의 이재명 의원이 압도적이고 좀 특이하게 나온 게 김부겸 의원이 2위로 나온 조사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의원들은 정치 그만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양반은. 근데도 차라리 그런 김부겸 같은 사람이 낫다. 이 정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니까 나머지 의원들이 아무리 나온데도 2% 의미가 3% 없죠.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다 그 정도예요. 제가 예측하건데 이재명 후보가 한 70% 가까이 득표할 겁니다. 그리고 나온다면은 강병원이 한 10% 정도. 지금 10에서 박주민 15%. 97세대 중에서는 박주민 의원이 제일 높았어요. 이제 그만하라고 근데 그래요. 나와도 박주민도. 의미 없고 왜냐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서른, 강병원 두 사람이 이재명 후보와 각을 세우면서 세게 뭐 이렇게 거의 비난조에 이 발언들을 해댈 겁니다. 그러면은 비주류표들이 그쪽으로 몰리는데 몰려도- 서른하고 강병원으로 봤을 때는 강병원 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그쵸. 좀 더 있어서 한 10에서 한 15% 정도 뭐 그 정도 나오고 나머지 한 자릿수 나와서 이제 끝날 그 거다. 김민석 의원도 나오면 네, 김인석 의원은 뭐 누구를 강하게 비판한다기보다 제가 봤을 때는 중심을 정치를 한 잡는 20년 쉬었기 때문에 20년 동안 본인의 이제 그 쉬었던 것들에 대한 회한이라든가 앞으로의 그 민주당의 미래라든가 이런 것들을 좋은 쪽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오는 거지 누구를 비판한다거나 대립 구도를 짜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분당 운운하고 자빠졌어. 누구요? 분당을 얘기했잖아요. 누가? 이대로 뭐 가면은 분당. 박영선 의원 아니에요? 아니 저기 김민석이 얘기한 거예요. 분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아, 분당 이대로 될수 있다. 가면 분당이 될 수 분당 안 있다라고 됩니다. 전망을 한 같은 거. 소리 하고 있는데 너 언놈이 나가 언놈이 이 겁쟁이들이 지금 뭐 지금 어딜 못 나가 나가요, 지금. 누가 깃발을 정확하게 들고 나가 이야기하시네, 진짜. 어? 겁장이라는 게 지금 겁쟁이들이 이게 뭔가면은 5, 6월에 대관령 양떼예요. 옆에 붙어 있으면은 덮고 짜증나서 계속 막 짜증나서 옆에 싸우는 거야. 근데 물에서 떨어져 나가기는 겁이 나서 물에서 떨어져 나가지 못하는 그래 계속 붙어서 아유 왜 이렇게 더워 그러면서 붙어서 짜증내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 나가려면 어떻게 돼? 물이 양의 물이 한 덩어리가 나가려면은 지도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대선 주자급이 있어야지 떨어져 나가서 분당을 해서 총선을 치를 수 있는데 야 지금 수박들, 대선 주자급이 없기 너희들 때문에 좋아하는 그 불가능해요. 이낙연하고 좀 나가라 좀 이낙연 대선 후보 맞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래요. 그러잖아. 이재명이 아니라 이낙연이 나갔으면 됐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낙연 데리고 나가 가서 뭐 살림을 차리라고. 그랬을 때 한 놈이라도 나가는 놈이 있으면 내 정말 내 못 나가. 손에다가 그쵸. 손에다 장을 지집니다. 그렇죠. 진짜. 이게 민주당의 정통은 이쪽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나가면은 당이 그냥 신당이 되는 거예요. 나가기가 쉽지 않은 쉽지가 게, 않아요. 네. 지금 이제 김한길 씨가 국민통합위원회를 만들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3당에 대한 기획을 하겠다는 건데 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왜 어렵냐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이 역전돼서 친문이 비주류가 돼 버렸어요. 근데 친문이 과거에 좀 개혁적인 입장을 갖고 있던 그런 정치적 집단이에요. 그렇지. 예,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친문 세력들이 나가서 중도 보수에 해당되는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걸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당부드리고 싶은 게 친명, 반명, 친문 이런 식으로 보지 말고 개혁이냐 보수냐 중도냐라는 형태로 좀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친노나 친문 하셨던 분들 중에 정치적 입장이 개혁적인 분들은 흔히 하는 포용해서 같이 가는 방법들을 찾는 게 좀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참. 결국에는 2년 뒤에 총선 앞두고 공천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공천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계속 퇴행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장 이재명의 정치 개혁 방안이라 할 수 있는 동일 지역 3선 연속 출마 금지. 네. 예? 이것만 적용돼도 당장 전해철하고 홍영표부터 못 나가는데 예외 없이 해야 됩니다. 이건 예외 없이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정도 뭐 당 대표를 생각할 정도라면은 그 정도의 애당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난 이제 전해철, 홍영표가 예를 들면 뭐 영남, 강남 이렇게 험지라고 불리는 곳에 자청해서 나간다. 나 그러면 두 번 다시 디스 안 해. 지금 바로 홍익표 의원 칭찬을 하시네요. 그렇지. 꿀 떨어지는 인천 부평하고 그 안산에 계속 나오려고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얄팍해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어디 서초. 경남으로 간다. 그렇죠. 어디 경북은 너무 좀 황량하고 경북으로 간다 혹은 서초로 간다 그러면은 그것 정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다선이 거기 나가면은 선거가 달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계속 이제 비판을 하긴 하지만 저희도 이제 좀 애정어린 비판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럼 그런 속에서 홍익표 의원 같은 선택을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자꾸만 수박이나 이런 말은 안 하죠. 그 홍익표는 수박이 아니지. 그렇죠. 예, 네. 전혀 수박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수에 관계없이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 평가가 아니고요. 지역구 평가라든가 당에 대한 기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그거 해야 좀 돼요. 냉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지금 초선들이 너무 조금 모자라요. 지금 저기 지역 활동이 부진합니까? 지역구 활동뿐만이 아니라 당 활동도 마찬가지고 의정 활동도 마찬가지고 너무 좀 헤맨다고 보여지는데 그게 이제 코로나 탓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 하남의 이번에 그 저기 네, 여자 이재명 후보 그 디스한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 의원 디스한 사람이 있어요. 당 대표 나오지 말라고 했던 하남의 국회의원. 나는 그 사람 처음 알았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아마 그 또 저기 화성 사는 내 최종윤 나도 처음 보네. 최종윤. 난 그래서 아니 이런 국회의원도 있었나 했다. 아니 자기가 국회의원 당선되고 최초의 존재감을 드러낸 게 이거야. 이재명 나오지 말라고. 이분이 공무원이셨네요.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어. 아니 이원욱도 3선씩이나 됐는데 내 친구 화성 사는데 네. 그 지역구야. 자기 민주당이라서 민주당만 찍었는데 국회의원이 이원욱 이걸 이번에 알았다는 거야. 이재명 디스해가지고 알았다는 거야. 아이고 이런 한심한 인간들. 아니 존재감 드러낼 게 없어서 이 자기 당 대선 후보 디스하는 걸로 존재감을 드러내나? 뭐 의정 활동으로 혹은 뭐 대야 공세로 대여 공세로 대여 공세로 해서 존재감을 드러내야지. 우리 지금 당에 저격수 하나 없잖아요. 저격수 없어. 정청래 의원 아직도 저격수예요. 아직도 저격수. 언제 정청래야? 아직도 대포야. 진짜 이 나이에 내가리야. 정청래 형은. 근데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최근에 들었는데 이 이제 좀 방송가 쪽에서도 이제 나올 만한 의원들 리스트업을 하는데 네. 진짜 나와서 이게 좀 시청률도 보장을 해주고 댓글도 안 어지럽게 할 만한 의원이 진짜 10명이 안 된대요. 민주당 쪽에서. 제가 의원 명단 보면서 당직할 만한 의원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10명도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진짜 큰일이에요. 정치 모르는 사람을 데려다가 국회의원을 시켜놓고 국회의원 중심으로 정당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어떻게 우리 저기 박지원 관련해서 그 많이 얘기 좀 했잖아요. 하죠. 예를 들자면 예. 이런 거예요. 박지원 같은 사람이 아니고 민주당으로 20대 때 지방의원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20대에 구급 비서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네. 20대에 구급 간사로 민주당 당직자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정치 훈련된 사람들을 데려다 쓰면은 이런 일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부터 민주당도 똑같이 국민의힘처럼 경력 관리 예쁘게 된 사람 찾는 거야. 다만 국민의힘보다는 좀 낮은 수준이야. 그런 사람들 데려다 놓으니까 국민의힘과 별반 다르지 않고 흔히 아는 사회적 약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또 진보 개혁적 열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능적인 역할에서의 수준은 또 국민의힘과 비교해서 떨어지고 그렇지. 이런 식의 지금 이중대 정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소영이가 뭘 했는데 그 국회의원이 돼? 도대체 뭐 어떤 민주당의 그 가치를 닮았기에 거기 나오냐 이거야. 의왕 과천에 나와가지고. 그 지역구 부진하죠 활동이. 지역구 부진하기도 하고 의왕 가천은 지금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당에서 거의 무너졌고 초선 무덤이에요. 의왕 가천이 아마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한 3차례 선거, 그러니까는 그 국회의원만 한 3번 정도 초선이 왔다가 다 끝나고 가고 왔다가 그러니까 재선을 못하는 지역. 네. 그런 데가 아마 수도권에 많을 거예요. 의왕 가천뿐만 아니라 재선을 못하는 초선 무덤인 지역들이 좀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에서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하고 있는데 이 진짜 무슨 정치 스쿨이라든지 이 지역구 관리하는 거를 좀 전수를 해주든지 가르쳐주든지 지원을 하든지 이게 정말 이제 필요해요. 정당은 정치 엘리트 양성을 해야 되는데 안 해왔잖아요. 너무 안 해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주연구원에 1년짜리 과정으로 정치 맞아요, 대학원 맞아요. 같은 거 개설해가지고 1년 정도 과정을 개설하시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은 선출직으로 나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저기 그냥 청년들부터 1년 무조건 연수를 받게 해서 기본적인 눈을 띄운 다음에 이게 정치를 해야지. 박지원 같은 사람이 뭐 잠깐 꽃감 맡았다고 해서 지금 당대표니 뭐 최고위원 나온다고 하는데 이거 나와도 문제예요. 나와서 돼도 문제예요. 이게 운영을 못해 본인이 리더십 발휘가 안 돼요. 아니, 나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얘가 저 당대표가 될 일은 만무하고 그렇죠. 깎아서 최고위원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최고위원 나온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뭐 그게 그럼 여성 몫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게 지도부 들어가는 건 막아야 돼. 크게 관심 안 가지셔도 될 겁니다. 그냥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 자체가 네. 괜한 에너지 낭비입니다. 저는 그래요? 원래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유 정말 어디서 그런 괴물이 와가지고 진짜 아이고 예, 저는 어떻게 민주당이 이렇게 농락을 당하나 참 너무 안타깝고 그러게요. 한심합니다. 네. 예. 그 제가 보기에는 한 2차례 정도의 이벤트 정치에 맞아요. 극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양양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삼성 그 네. 저기 뭐야 고졸 출신의 거기 신하들 영입 1호였어. 이벤트로 데리고 온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결과가 저렇게 가는 겁니다. 정치 공부, 민주주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 이벤트로 데리고 오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우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의당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뭐 정의당에서는 아예 그 비례의원들 너희들 그냥 나가라. 출당 시켜줄 테니까 나가서 따로 당 만들어라. 우리는 뭐 제로 의석으로 새로 출발하겠다. 그런 당원들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정의당 분들하고 회식을 잠깐 좀 했었는데 정의당도 근본적인 문제는 원내 정당에 있어요. 그렇죠. 정의당 같은 당이야말로 노동계에 기반한 전형적인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이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원내 정당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되는 순간 본인들의 스타성이라든가 본인들의 이벤트 여기에 정치를 종속시켜 버린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페미니스트 두세 사람이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같이 소수 정당은 사실 원내 정당으로 하는 게 더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심상정 당시 대표가 그 발탁한 이 사람들이 너무 지금 이벤트 정치를 하다 보니까 포토 정치, 이벤트 정치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며칠 전에 그 권영길 그 전 대표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네, 어른들이 이제 권영길 대표 깜짝 놀랐어요. 많이 이제 늙으셨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 얘기가 정말 이제 정체성을 다시 세우자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 농민의 정당인데 그렇죠. 예. 어느 순간 완전 패미 정당으로 그냥 그렇죠. 완전히 그 고착화돼 가지고 그 지금 민주당도 이 정체성에 대한 고언들이 많아요.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인 그 원래의 정체성을 찾지 않으면 이거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 계속 당세가 줄어든다. 그러니까 정의당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다음 총선 때는 그 경선을 좀 제대로 하고 모든 지역에서 그렇죠. 경선하고 100% 경선. 100% 경선하고 네. 아주 투명하게 경선하고 네. 그리고 어디 저 양정철 같은 거강꾼들이 나타나 가지고 뭐 누구를 그냥 컷오프 시키고 누구를 갖다 꽂고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완벽하게 공정하게 해야 되고요. 실력이 안 되면 우리 시민들은 알잖아요. 그렇죠. 이 시민들은 정말 높은 정치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0%가 이재명이 이번에 돼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온갖 레거시 미디어들이 이재명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넘어가고 그 자기 어떤 주관을 지키면서 어떻게 해야 민주당이 사는지를 알잖아요. 이 국민들한테 맡기는 거야. 그렇죠. 아예 바다에 던지는 거죠. 그럼. 국민의 바다에 던져라. 네. 이준석이 뭐 청년들 엑셀 시험 치고 뭐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네. 엑셀 시험 치는 거는 뭐 기능적인 시험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정당은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당의 강령 정책에 대해서 네. 시험도 치고 토론도 하고 그럼. 그런 과정에서 뽑아야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뭐 컴퓨터 전문가라고 해서 IT 전문가로 해서 데려올 필요 없습니다. IT 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IT 정책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맞아요. 자, 하여튼 뭐 우리가 좀 이번 일들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그 발전의 방향들을 함께 모색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얘기를 많은 이슈들을 또 다뤘습니다. 이슈가 너무 많아가지고. 예. 뭐 저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윤석열이가 올해 안으로 30%대로 떨어지고 그리고 이준석이가 분당하면 아주 좋겠네. 그렇죠. 이준석 신당 한번 ARS 회사들 조사 좀 하세요. 거기에 이제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들 비교적 참신한 건 아니지. 비교적 그래도 이 안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함께 동참하고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에 그 국민의힘 윤석열이 들어오기 전에 그 국민의힘이 또 뭐 절반이라도 세력을 이제 나눠서 따로 이제 이 신당을 만든다면은 저는 윤석열은 이제 끝장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 국민들에게 참 불행한 일이라서 뭐 이걸 즐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윤석열이가 하려는 나쁜 정치의 피해로부터 우리 국민들은 좀 이제 보호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제 좋게 얘기하는 건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민주당이 좀 이제 뭔가 회복의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이은영 소장님, 박진영 교수님 두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